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지난 9일 끝난 대선에서 접전 끝에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인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공수가 바뀐 여야의 현재 모습 등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먼저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에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단일화 합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리를 하면 함께 가까운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가지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방향을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님, 그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은 향후 방향은 결국 또 인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수위 이제 인사 문제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인사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특별한.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인수위원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제가 오늘 오후에 조율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일 오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대표 측과도 혹시 추가로 좀 조율? 오늘 오후에 좀 논의하겠습니다. 만나실 건가요? 직접 실장님께서? 아니, 안 만나고 무슨 조율을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지금 가장 관심사가요. 이 선거 막판 단일화로 사퇴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일 겁니다. 곧 꾸려질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합류를 할 것이냐, 합류를 한다면 어떤 직을 맡을 것이냐, 바로 이 문제일 텐데요. 먼저 이상일 전 의원에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한 20분 정도 회동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인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을 조금 전에 영상을 볼 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국정 전반을 논의하려면 인수위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인수위원장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했을까요? 글쎄, 두 분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저도 아는 게 없고, 또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위원장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장제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 말씀대로 두 분이 교감은 나눴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대표에게 인수위원장 맡아주시는 게 어떠냐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장제원 비서실장 말씀은 안철수 대표의 결심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신다면 그대로 인수위원장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도 안 맡으신다면 이제 다른 대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검토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맡으실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난 3월 3일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 선언하고 네. 그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국민통합정부를 실현을 해나가야 되겠다. 대통령 한 분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행정 경험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본인이 좀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과학기술 강국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 대한 관심이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다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 비전도 투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안철수 대표가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정기남 교수님. 네. 오늘 나온 안철수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일화 공동선언문에 보면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상까지 함께 한다고 돼 있다.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즉답은 피하면서도 내가 맡을 수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즉답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굳히기에 들어가는 어떤 워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간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많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평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망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안철수 전 후보죠. 네. 후보가 어쨌든 그 단일화 선언문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잖아요.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봐서는 저는 사실상 인수위원장은 내락한 상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왜 발표하지 않느냐? 뭔가 좀 저는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인수위원장 받고 하나 더 저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온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와서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걸 없던 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당선인 입장에서도 중도 확장성이랄까 중도 외연 확장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약속도 지키고 또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주는 게 가장 모양은 저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민은 안철수 이를테면 정확한 호칭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라고 하죠. 지금 안철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이미 인수위원장을 넘어 총리를 맡았을 경우에 이를테면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득실, 정치적 어떤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미세하게는 인수위 구성과 관련된 인적인 문제, 어떻게 5대5 구성이라든지 이를테면 안철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수위원이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좀 세부적인 논의,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가 오케이만 하면 이건 바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케이란 얘기는 없고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지금 정기남 교수는 인수위원장 받고 하나 더 요구했을 것이다. 그게 국무총리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뭘까요? 오늘 보도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제안하면서 이게 추가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일까요?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발표만 남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식 발표가 내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앞서서 언론에 이제 확인만 안 해줄 뿐이지 사실상 결정이 됐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 단일화 합의문을 다시 상기시킨 것도 저는 그 이제 의미를 깔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플러스 원 인수위원장에 나가서 그 카드가 뭐냐 그거는 글쎄요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인수위원회라는 게 국정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과 공약들이 있어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상징할 수 있는 인물, 인수위원회 혹은 그 분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총리가 됐든 안철수 대표의 다음 진로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인가 싶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위상으로서는 가장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책임 총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만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당이 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기반도 그렇고, 혹은 당장 국민의힘과 이제 합당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합당 이전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네. 국민의당이 사실 그만한 정치적 기반이 되지는 못하고 또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확고한 기반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뭐 당권 도전 가능성도 나오는데 그건 전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준석 대표가 전혀 여지를 안 두고 있고 네. 그에 관한 합의는 지난 단일화 때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조금 희미하게 나오는 예측입니다만 지방선거에 도전을 할 거다. 네.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면 이제 서울시장 자리는 이미 당내에 오세훈 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와요. 그런데 뭐 안철수 대표의 위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희미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만약 경기도지사 도전에서 당선이 된다면 향후에 안정적인 4년 동안의 독자적인 정치 기반이 확보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그렇게 나쁜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뭔지 이거는 뭐 저희가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좀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기 전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인수위원장직을 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그것이 진짜 사실로 확인된 건지 아닌지 저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거절했을 때 제2안, 제3안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플랜 B를 마련해놨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김병준 위원장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후보군을 넓게 좀 해놓고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경선 단계에서부터 도와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인수위원장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창원 교수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게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초기에 한 8년 전인데, 아니 과연 이 인수위원장직이라는 데의 의미, 무게 이게 어떤 거길래 자꾸 이 인수위원장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느냐? 사실 지키기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인수위 단계에서 향후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주요 인사들이 현재 그 정부의 어떤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국정의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아까 이상일 전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5년 동안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인 개요를 갖다가 만드는 게 인수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밑그림을 같이 그려 나갈 사람, 실제로 해 나갈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이 되면 상당수가 장차관이나 이런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사상 유례 없는 초초박빙의 그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은 첫 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인사인데 이 첫 인사가 상당히 이제 국정 동력을 갖다가 초반에 확보하는데 굉장히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통합 정부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단일화의 대상인 안철수 대표가 가장 적합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인수위원장만 맡고 이걸로 입 딱 씻는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걸로 봅니다. 끝난다면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플러스 더해서 총리나 또는 뭐 과학기술부총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통합정부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뭐 사실상 이제 뭐 내락한 거 아니냐. 다만 이름뿐인 인수위원장이냐 아니면은 실권이 있는 인수위원장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몇 명 놓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중에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몇몇 파트는 직접적으로 내가 인수위원장이지만 뭐 그냥 뭐 도장만 찍는 또는 뭐 사인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뭐 정도의 이야기는 좀 고민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뭐 고민이 되는 거지. 인사 문제는 뭐 당사자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인사권은 당선인에게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에서 얘기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은 최고의 카드는 안철수 카드고 또 안철수 카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만 권한을 어디까지 주느냐 정도의 그런 물밑 대화가 아직은 안 끝난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그 지금 우리 패널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만든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선거 전에 어쨌든 이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가 몇 번 있었다가 이게 좀 어그러지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단일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의 이 호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통 원활할까라는 또 의문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뢰는 상당히 지금 두터워졌다. 두 사람 간의 신뢰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정을 좀 살펴보면 2월 27일 새벽까지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실무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도 통해 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실무 차원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 단일화 안 하겠다 결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월 말 상황이에요. 그런데 3월 2일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3월 3일 새벽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격 이제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문을 보면 2월 말에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인수위 단계부터 같이 논의해서 인수위 구성한다. 합당 선거 후에 즉각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실무 차원에 합의됐던 게 다시 재확인된 상황.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이제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어제 두 분이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신뢰관계가 저는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까지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면 그리고 안철수 지금 대표가 그 문제를 뭐 지금 뭐 저희들은 수락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 이 점에서 보면 서로 굉장히 신뢰가 형성이 돼 있고 어제 두 분이 만나서 국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를 저는 나눴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할지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셨던 그런 것과 안철수 대표가 강조했던 과학기술, 강국, 뭐 미래 이쪽이 접목을 저는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 간에 뭐 앞으로 뭐 사소한 뭐 이견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사실은 인수위를 이제 본인이 영어로 오케스트레이팅을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종합 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후보가 구상했던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을 많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수위는 저는 일단 꾸려지면 원만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제안 때문에 지금 고민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죠. 근데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게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실상 큰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 인수위원장의 이 발언권이 굉장히 저는 세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로서 취재했던 경우에 1992년에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원식 당시 전 총리가 이제 인수위원장이 됐는데 굉장히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인수위를 꾸렸고요. 그 당시 인수위 행정실장이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이분은 박근혜 이제 당시 당선인의 의중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인수위원장으로서 뭐 강한 뭘 이렇게 발휘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하는 그런 저기를 했지만 당선인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이 바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만두시게 됐는데 어찌됐든 인수위원장은 당선인하고 굉장히 긴밀한 호흡을 하게 되고 당선인이 인수위원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당선인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또 관철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회는 당시에 저도 이제 출입을 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이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수락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묻고 더블로가 하나를 더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하는데 뭐 요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 더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국무총리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국무총리나 6월에 혹시나 이제 지방선거를 나간다고 하면 지자체장이 된다면 백지 신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내 주식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걸림돌이 안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백지 신탁 문제가 이를테면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라든가 여기서 문제될 공사는 없어 보이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를 요구했다는 표현보다는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소위 인수위원장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정치적 득실, 어떤 차기 이 현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수위 구성이 아마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갈 인수위원장직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패널들이 예상한 대로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선임이 될지 그 부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수위원장 문제는 그렇고요. 이 인수위 이 인사들에 대한 인선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인물이 바로 당선인 비서실장에 내정된 장제원 의원일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또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참고를 해서 누구 정해주시면은 긴밀하게 뭐 하드라인처럼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네. 일전에 이제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 하면 앞에 딱 이제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걸로도 막 시끌시끌했는데
이 비서실장 인선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글쎄, 저는 그 인수위 비서실장은 조금 이제 실무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현 정부를 인수인계하면서 또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해서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선자의 비서실장은 누구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맞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판단,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선자의 비서실장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 구설이 많을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당선자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또 유기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가지고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게 가장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당선 확정 전부터 이미 심중에 있었고 당선 확정과 동시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윤핵관 논란과 지금 일단 당선자 신분이 돼서 곧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 측근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를 경계했던 건 자칫 그게 선거를 그르칠 수 있고 자칫 폭넓게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뭐 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수위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 문제를 가지고서 과거에 선거 과정에서 윤핵관 논란과 같은 시각에서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요.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 교수님. 네. 장성철 교수. 아, 네. 비슷하시군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광화문 시대에 대한 의지가 지금 너무나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고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전임 대통령들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보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안 된 이유는요. 중요한 게 경호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척 중요한 경호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1 타깃이죠.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청와대에는 상당히 그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중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만약 광화문의 정보종합청사에서 대통령께서 근무를 하신다면 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는데 경호처와 경찰의 이런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아 이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검토는 했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불편함이 또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에 딱 가시면은요, 대략 300m 주위는 전파를 통제를 해요. 그 휴대폰이 이게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불편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관저도 지금 다른 곳에 여러 군데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박 교수님,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광화문에서 이제 진무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봤는데 그 얘기를 해요. 광화문에서 진무를 하면 그 앞에서 이제 집회라든지 시위가 많이 벌어지는데 뭐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고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좀 와닿긴 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광화문에 진무하면 당연히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를 굳이 광화문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 공약을 했었고 또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한 거는 네. 구중궁궐 안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구중궁궐 안에 갇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그만큼 친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뭐 장점이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 결과는 특히나 더 초박빙 아닙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초반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 뭐 사실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뭔가 바뀌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선되고 나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법을 바꾸려고 해도 다수당이 아니면 법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매일 청와대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이 비춰질 때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청사가 비춰지게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매일 보여주게 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죠. 뭐 권위주의 또 제왕적 대통령제 물론 집무실을 옮긴다고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의지를 갖다가 5년 내내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고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뭐 사실은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전했을 때의 효과가 5년 내내 지속되고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일 의원님.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 정신을 넘어서서까지 이렇게 사실 남용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헌법 가치를 존중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하는 맥락에서 저렇게 공약을 하셨고 바로 이행이 될 거고요. 많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지금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이 굉장히 기자들과 이 백부를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광화문 청사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상인데 이제 현관 앞에 대통령이 만약에 퇴근을 하신다. 그럼 저는 기자들이 좀 진을 치고 있다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백악관 기자들이 늘 대통령한테 묻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 답변 많이 했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무렵에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이 춘추관에 내려와서 그렇죠, 기자들 질문을 받는 이런 공식 회견 정도 이런 것밖에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이 지금 10차례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수시로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 보자 뭐 이런 얘기 했죠. 네, 뭐 하여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언론을 통해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상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뭐 2가지든 3가지든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퇴근하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관심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의 배우자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했다가 지난 4일이죠. 사전투표 때 모습을 잠깐 드러냈고 그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다시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하루 쉬실 계획이십니다. 내일 하루 쉬시고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발표를 일요일 날 오후에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당선인께서 직접 발표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일요일까지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참 가열찬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뭐 피곤하시고 지쳐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령 교수님, 네. 우리가 김건희 여사 모습을 본 게 조금 전 영상으로 봤듯이 지난 4일에 사전투표할 때 그 모습 보고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영부인, 여사 이런 표현보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또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표현이 시대 상황에도 맞고 저는 상식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 뭐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문제도 그렇죠. 거기에 맞게 기능도 축소하고 또 현실에 맞게 좀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더 어떤 그 뭐랄까 이 컴팩트하고 슬림한 청와대하고도 상징이 맞는 것이고 또 그 내용적으로는 또 지금까지 되었던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소위 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력하게나마 당선인을 위해 조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2부속실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빼고 하지만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또 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역할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떻든 지금까지 그 뭐랄까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갖는 대통령 뭐의 배우자 뭐 이거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 바이든 여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사업 분야에서 만약에 그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국가 원수의 자격을 갖는 거니까 네. 국가 원수의 배우자로서 또 외국 정상을 뭐 접대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 접대란 표현이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또 동등한 자격으로 대응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저는 수행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뭐 이런 조직은 저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선거 결과로 공수가 나뉜 여야의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 된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안전이나 또 저출산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통령 프로젝트로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저는 그거를 뭐 여성에 대한 반여성 행보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교수님, 지금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시끌시끌해요. 근데 뭐 그렇게 시끌시끌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조은희 뭐 새로 국회의원 당선된 분만 저런 얘기를 하지 대부분은 공약을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뭐 성인식, 평등,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등한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뭐 양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각 부처에 여성 담당 부서를 두어서 철저하게 좀 더 확실하게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됩니다. 여가부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민주당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략 57개 부분의 법률에 여가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조정을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관을 하려면은 이것 또한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설득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 측에서는 공약을 이거를 여가부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 업무 조정이 있을 뿐이지 여가부 폐지는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대선에서요, 20, 30대 여성의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갔어요.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아마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남녀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관철을 시킨다. 이 부분도 조금 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당연히 저는 부담이 발생할 거고 그 반대와 어쨌든 반발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또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지우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을 했어요. 그거를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그대로 따라 했던 거였고 이게 마지막에 그다지 민주당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2030 여성들의 표의 결집을 불러와서 결국 2030 전체 표에서 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예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예요. 20대 남성에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처럼 한 70% 득표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58%밖에 안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20, 30대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대는 11% 떨어졌고 30대는 한 5% 정도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걸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가 끝났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약했다는 이유로 계속 그런 갈등과 분열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했을 때 국정 이 초기부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금 172석이라는 이 거야인 상황에서
저런 정부 조직 개편 법률안이 통과될 리가 만무해요. 그거에 힘을 빼기보다는 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향후 국정 운영에 통합적으로 반영할 건가 여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가 관심으로 떠올라서 그렇지 이거를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자 공약 크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후보의 공약을 보고서 투표를 하신 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이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갖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키려다가 갈등과 혼란을 빚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대운하 사업이 좌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걸 떠올려 보면 뭐 단순하게 이제 20대 여성들의 어떤 그 결집, 반대 이런 부분도 또 고려가 돼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1성으로 당선인이 내뱉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1번 사안이 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 폐지라는 게 단순히 뭐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법을 바꾸는 거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 부분이 다행히 뭐 대화 타협이 잘 돼서 어느 정도의 절충선이 나온다면 이것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의 그런 그 좋은 사례로 남을 거지만 만약에 이게 평행선을 달려가지고 뭐 논란만 커지고 여기에 젠더 갈등이 합쳐지면서 이대남과 이대녀가 국론이 남녀와 갈려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큰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의 해결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도 여성가족부를 갖다가 바꾸자라고 하는 데는 이미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성평등 가족부 이런 얘기를 했고 일부 기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충분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젠더 갈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남기는 측면에서도 이 과정은 대화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의 명칭 변경과 기능 변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여성들의 권리를 갖다가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 작업을 통해서 공약의 일정한 대화 타협이 필요하지 않냐. 그게 또 국민들에게 저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돌이키는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하는 하나의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포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수위 조직도 초안을 보니까요, 이 여성분과가 없기는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운영될 이 인수위가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갈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여가부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어쩌면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예상되니까 그에 대한 뭐 몰패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막판에 있어서 뭐 갑자기 등장한 변수라고 한다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21대 총선을 놓고 기준을 봤을 때는요. 네. 저희가 20대 남성에서도 20대 여성에서도 30대 남성, 30대 여성도 모든 세대, 모든 성별에 있어가지고 표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과거에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었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서는 30% 통합 지지율 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그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에 이르러가지고 저희가 대선 승리하고 역대 최다득표를 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막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선거 오는 과정 속에서 갈라치기니 뭐냐 이런 비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비난이라는 것은 묵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예. 절반의 승리만을 준 거고 예. 또 이쪽에도 완전한 패배를 안겨준 게 아니라 절반의 패배만 딱 안겨준 것이고 예. 그래서 참 절묘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이준석 대표의 2030 특히 이대남들과 이대녀를 이른바 20대 여성들을 갈라치는 예. 이런 식의 행태는 말이죠. 정치권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어야 됩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 그다음에 지금 진중권 전 교수 얘기 들어보면 딱 갈려요. 네. 딱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2년 전에 총선 출마를 했고 2년 전에 미래통합당 네. 그때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던 청년의 시선은 매우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대남과 이대녀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여가부 폐지 이 문제나 또 이준석 대표가 중점을 뒀던 이대남 쪽 이런 쪽이 조금 우리의 홍보 부족 또 설명 부족으로 오해를 일으킨 지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좀 갈등이 더 증폭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하고 앞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20대 남성의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게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 감각과 함께 그 AI 윤석열, 그 쇼츠 공약 영상 이런 걸 통해서 그 선거를 이 코로나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굉장히 어떤 신기법을 내놓고 그걸 또 주요하게 통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상당히 득표하는데 이준석 대표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호남에 굉장히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선거 후에도 호남을 갔었는데 그렇죠. 활동을 못했지만 공들인 거에 비하면은 표가 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호남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한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호남에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해서 얻은 표가 10.4%입니다. 이명박 후보 때 8.9%. 2017년 홍준표 후보는 그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3% 정도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광주, 전남, 전북 합쳐서 12.9% 얻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한 표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0.73%포인트 24만 7천 표 차이에서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 시절에 10.4%에서 이번에 12.9%를 얻었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데 그 호남에 다가가는 노력이 역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못 미쳤지만 상당히 주요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호남에서 조금씩 달라질 거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지역 통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 통합, 국민 통합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호남에 대한 이 방향은 옳은 방향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전략과 작전이 상당히 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짧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는 호남에서 30% 지지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12.9% 얻었고. 네. 그렇다면 호남 집중 전략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30%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이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좀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층에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호남에 열심히 다가가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호남이 그래도 진정성을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에서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1%포인트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이 얻었죠. 2012년에 10.4%. 근데 지금 12.9%포인트, 9%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2.5%포인트를 올린 거는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전략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세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이상일 의원이 자신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거다. 무슨 소리야? 박빙됐잖아. 호남에서 30% 득표할 거다. 무슨 소리야? 12.9%잖아. 거기다가 남녀 갈라치기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20, 30대 여성표 다 갔잖아. 이게 자신감이야?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당 대표로서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뭐 여론조사에서 몇 %포인트 앞서고 있다. 뭐 이를테면 밴드웨건 효과를 기대했던 아니면 또 우리 자기 지지층의 어떤 그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것이든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뭐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떤 특징 중이에요. 당선자와 또 낙선자 간의 어떤 역대 최소 표차 당선 이것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 배제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세워서 실제로 그것이 작동한 대통령 선거였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한 심각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것이 20대 여성, 2030 여성들이 선거 막판에 소식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런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던 뭔가 여성의 어떤 배제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한 오만한 갈라치기에 대해서 저는 2030 여성들이 정말 멋진 어퍼컷을 날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공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선거 전략을 주도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 가장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정치사에서 아마 젊은 꼰대 정치로 아마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단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차별과 어떤 그 혐오 이런 것을 동원한 선거 기법으로 저는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장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을 정당화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온 비판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공격적인 것 같고 일단은 이긴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포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의 지금 비행기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 너희들은 비행기를 몰아봤느냐. 이것은요. 당신들 당대표 안 해봤잖아. 당대표 안 해보고 어떻게 선거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안 치러보고 왜 밖에서 이렇게 비판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겼다고 보여지거든요. 20, 30대 남성 여성표요. 2020년도 총선보다 크게는 17%, 작게는 8% 이상 더 많이 얻었어요. 그건 이준석 대표의 큰 공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인을 향한 비판과 공격에 날카롭게 항상 다시 반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하나 이제 과제가 또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가 이제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불편한 관계다. 이 관계가 합당 과정의 변수가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는 서로 야당일 때 합당을 논의했던 거하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경선에서 패배한 그런 어떤 작은 당의 후보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단일화를 해서 대선 본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를 한 작은 야당이지만 당의 대표고 지금 인수위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거를 마냥 드러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바꿔야 될 건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서로 검토하고 있는 상대 당의 후보이자 대표를 너무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정치는 저는 지양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도 되짚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 그 2030 여성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혐오 정치 카운터펀치 어퍼컷을 날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퍼컷 맞고 휘청인 건 정작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지몬미 후원이 12억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얻었지만 본인의 긴 정치를 두고 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이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거 전략을 동원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지역주의만큼 굉장히 위험한 뇌관을 우리 정치에 심어놓은 거다. 저런 정치는 저는 앞으로 특히 이제 미래 정치에서 결코 환영받거나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그런 정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박 교수님,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게 바로 한 석 달 정도 남은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제 닥치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이 대표가 당직 전면 개편에 착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공천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공천을 할 텐데 공천 과정에서 내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작년에 깨졌던 이유가 지분 싸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사실은 지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장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공천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당대당이라고 한다면 그럼 50% 줄 거냐? 현실적이지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인수위원장 또는 총리나 부총리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행정에서 배려를 충분히 통합정부라고 하는 명분과 실리를 다 줬는데 당 내의 지분까지 그렇게 넘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너무 이거는 좀 국민의당이 과욕을 부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까지 고려를 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통합 과정에서 내각에 충분히 배려를 했고 정부에 충분히 배려를 했으니 당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정도, 뭐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 뭐 한두 자리 또는 뭐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요 정도 이상은 좀 너무 무리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이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 공천에서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당을 재편해서 그러니까 뭐 한기호 사무총장도 다시 이제 복귀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당 내로 좀 잘 전파해주고 당이 똘똘 뭉쳐서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 재정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마이크와 카메라는 다시 이제 당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야당이 된 민주당도 함께 봐야 되겠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당대표로서 승리도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언론 탓, 무슨 탓 그런 지적도 주시네요.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사실은 그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남 탓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함이라고. 그렇다고 또 뭐 그냥 방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나름 노력을 하고 개선하고자 했지만 국민의 마음에 들게끔 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그런 쇄신 노력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고요. 보신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위 이른바 이 그 첫 단추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불과 24만 표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저는 당대표의 일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자, 결과는 뼈아픈 패배인데 어찌 뭐 역대 최소 표차, 역대 최다 득표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속에서 뼈저린 반성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요. 일사불란한 지금 단합이 필요한 때는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5년 동안의 정부를 5년 만에 어찌 보면 이것도 35년 만에 처음인데 10년 주기론이 그렇죠.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패인 분석이 우선이죠. 단합보단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질서 수습부터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당내 정치가 과연 국민적 시선에서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반성하고 쇄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받아줄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상임 고문 임명, 또 이재명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지금의 어떤 그 절반의 어떤 그 뭐랄까 지지를 보내준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온전한 태도인지 바람직한 태도인지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그리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는 이재명 후보 뭐 다른 사람이 거론되기보다는 정말 처절한 반성과 패인 분석과 어떻게 다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방향이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일 의원님, 지금 정기남 교수는 지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상황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25일 이전에 원내대표를 새로 이제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이게 콘클라베라고 하죠. 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했을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정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런 방식을 생각한 것은 지금 이제 입 후보자들이 나와서 소위 세대결을 통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표출될까 봐 지금은 일단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콘클라베 형식으로 각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적어서 그렇죠. 그분이 과반 이상 모아지면 선출되는 그런 방식인데 뭐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저런 방식을 이제 뭐 원내대표는 뭐 저렇게 선출할 수는 있겠지만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쇄신을 지금 대표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지금 민주당이 과연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과연 그런 쇄신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패배를 해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동정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동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더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줘야 되는데 저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비대위를 꾸리는 모습도 국민들께 패배한 정당이지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이 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얻은 그 지지율을 비대위가 좀 까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가 앞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이제 그 국민들께 다가갈지는 지켜는 봐야 되지만 일단 첫 단추는 저는 좀 그 감동이 전혀 없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0.74%포인트 차로 낙선은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에서 진분이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또 상임 고문으로 바로 추대한 것도 이 민주당을 이재명 체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5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정치 작업을 벌써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비대위의 이 수순이 조금 이렇게 국민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나왔고 감동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들이 줄을 이뤄요. 비판들이 나왔으니까 박 의원님 비판 말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쇄신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뭐냐? 이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를 좀 주신다면. 저는 그동안에 이제 선거 패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좀 정밀하게 진단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우선인데 뭐 마찬가지 비판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당의 주류들이 당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당연히 선거 패배의 책임이 송영길 대표 못지않게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물러나는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의총의 추인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을 8월 달까지 다음 전당대회까지 맡는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거든요. 차라리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라면은 그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도. 정당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굉장히 없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콘클라베 방식 신선해 보이지만 그건 뭐냐면 결국 당의 지금 현재 기존 질서가 선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류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무슨 어떤 성찰의 의미를 저기다 부여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당원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까요? 저는 박빙의 표차로 졌지만 아주 뭐 역대 그 가장 근소한 표차로 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방 권력 전부를 거의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진 선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역대 최소 표차다라는 걸 강조할 게 아니고 왜 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자기 성찰과 반성과 그동안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받았던 그런 정치를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할 건가라는 데 근본적인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글쎄요 민주당의 근본적인 쇄신 제가 뭐 내부인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비판을 좀 해주시군요. 아무튼 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교수님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나왔지만 지금 상임고문직 맡았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전화로 상임고문 맡아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흔쾌히 수락해서 상임고문이 됐다. 사실은 선거 패배 이후에 조금 휴직을 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전격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뭐 당에 복귀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걸쳐 놓는 거죠. 나는 당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언젠가는 돌아오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선에서 진 분은 한동안 휴지기를 가집니다.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좀 가 계시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좀 한 발 떨어져서 언급과 모습을 나타내지 않죠.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그랬죠. 예. 그러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필요하다. 나와라. 아니면은 당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이 이제 나와서 다시 우리를 지도를 해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돼주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민주당에는요. 구심점이 없어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진 그러한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이거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할지 아니면은 지방선거 후에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좋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좀 더 빨리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당 대표로서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그렇게 해서 다음번 대선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의원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부분, 이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조급함의 발로라고 봐요. 조급하다고 모든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3개월도 안 남은 선거에 가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국민 앞에 얘기한 지 1년도 안 돼서 반년도 안 돼서 선거를 지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얻은 거는 결국은 1년 뒤가 되면 2년 뒤가 되면 결국은 발현될 거다. 어차피 다 민주당이 재편되는 거는 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순조로워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복귀?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복귀? 그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뭔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 가장 무난하다고 봐요.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히말라야도 가시고 그러다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 경력도 쌓고 또 당을 장악해서 당의 주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사람들로 채워진 당을 통해서 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당선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노멀한 사례고 그 사례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루틴을 갖는 게 국민들에게도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다. 자, 앞으로 이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더욱 쏠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